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을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본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험 개요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개요입니다. 자, 일정은 2015년도에 총 5회 실시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리 여름방학 이용해서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 특별히 한번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2급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8월 시험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세무는 없고요. 전산회계만 8월에는 시험이 있다. 됐죠? 자, 시험 시간은 전산회계 1급의 경우 60분입니다. 그리고 시험 구성은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론은 자, 사지선다형으로 1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실기편은 자, 차변, 대변, 전표 입력하는 문제 또는 단답형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단답형 입력 문제로 자, 6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부 문항수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출제 범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자, 이론편 15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재무회계는 자,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 원리 부분에서 2문제, 그리고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부분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원가회계에서는 4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3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3장 재무회계의 쪽에 나오는 내용은 자, 비단 이론 시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기편에서 상당 부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론편 6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도 이론편에서는 비록 3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실기편 내용을 자, 맞추기 위해서는 자, 부가가치세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3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법이다 보니까 외우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 위주로 포인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쭉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해 위주로 학습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실기편 출제 범위 볼까요? 문제 1번은 회사 기초정보 등록을 하는 문제고요. 조금 평이하다. 그래서 10점 배점돼 있고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제2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돼 있고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차변, 대변, 거래를 분개하는 거 그것이 문제 2번.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문제 3번에 출제되는데요. 이건 자, 차변, 대변, 거래 입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가가치 정보도 함께 입력해 준다라는 게 자, 일반 전표 입력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문제 3번으로 해서 18점이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오류 수정은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치는 문제로 출제된다. 문제 5번은 결산 문제로서 우리가 회계 처리상 차변, 대변 입력하는 분계상 중에서 결산일에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3장 제7절에서 따로 모아놨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라는 챕터로 자, 제7절에 모아놓았던 그 패턴들 우리 교재로 말하면 14가지 패턴 정도로 모아놓았는데요. 그 14가지 패턴 중에서 돌아가면서 3문제가 출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뉴는 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해도 되고요. 자, 때로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4가지 패턴 중에서
5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자, 차변, 대변 입력하지 않고도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사용해 가지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까지 자,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14가지 기말 수정 분계에서 자, 문제가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 5번 됐죠? 문제 6번은 장부 조회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 그 결과값을 자, 장부 여러 가지 해당되는 메뉴 중에서 자, 적합한 메뉴를 골라 가지고 자, 요구하는 정보를 자, 찾아 가지고 단답형으로 입력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장부조회다. 자, 그렇게 총 문제 6가지 자, 실기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각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별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4장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전부 모아놓았고요. 제7장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았고요. 자, 문제 2번부터 6번까지 각각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절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문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교재 특징은요. 자,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로만, 즉 검증이 되어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유형들은 앞에서 한번 연습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론과 실기를 연계해서 구성해 나왔습니다. 즉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자, 해당되는 실기편 문제가 있다. 그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까먹기 전에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배우고 나서 자, 해당되는 실기편 차변 대변 입력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공부하고 나서 까먹기 전에 바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는 합격 전략 볼까요? 합격 전략은 자,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별책으로 나와 있는 자주 출제되는 분계 팩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8회분이 우리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회분만 우리가 시간 딱 재고 답 보지 말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합격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목표 정해졌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쫙쫙 줄 쳐가면서 보면 좋겠지만 자, 저는 키포인트 중심으로 짚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끝까지 저를 믿으시고 혹시 중간에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패턴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저를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 중심으로 쭉쭉 따라와 주신다면 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최단 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기출문제가 4회분 풀어보는 게 필수적인데요. 8회분 정도를 수록해 놓았으니까 자, 우리 뭐 스터디 그룹 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 혼자서 자, 내가 4회분 말고 추가로 풀어본다든지 자, 자유롭게 유용하시도록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 전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시험 전날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 극도로 불안하죠. 자,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정해졌다는 거죠. 목표는. 자, 이 부분 하고 나서 자, 내가 본문 내용 하면서 조금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부분 그리고 빈출 백선과 기출문제 4회분 풀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부분 표시해 놔가지고 이 부분을 한두 시간 안에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 당일 자, 처음에 계산기 들고 가시면 매우 편하다는 겁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단순한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그거 들고 가시면 아마 편리할 겁니다. 물론 우리 컴퓨터상으로도 계산기 기능이 있지만 그 부분 하는 것보다 자,
계산기 들고 와서 활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내용에서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푼다. 됐습니까? 그리고 설사 모르는 거 앞에 한두 개 나온다 하더라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뒤에 내가 풀 문제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1번부터 이론 문제 1번부터 실기표 문제 6번까지 돼 있는데 한 중간쯤 문제 2번, 3번 풀다 나오는 게 제일 억울한 거죠. 손도 못 대보고 나오는 거. 그만큼 억울한 거 없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모르는 거 나왔다고 5분, 10분 빠지는 것보다 자 뒤에 얼마든지 풀 문제 많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쭉쭉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다. 최단기간 내에 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회계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앞으로 열심히 해보십시다. 자,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페이지 24입니다. 1번 회계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볼까요? 자,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뭐에 대한 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됐죠? 이게 회계랍니다. 그러면 회계의 목적 똑같다는 거죠. 뭐 회계의 목적은 뭐다?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자 회사가 내 거다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많죠. 그래서 회사 주인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 명의 주주가 회사 주인이고 자 경영을 경영자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영 성과가 어떤 건지 재무 상태가 어떤 건지 자 보고하는 회계 역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회계가 현대에 와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 볼까요? 정보 이용자라는 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24페이지 아래쪽에 있네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나 종업원이 될 거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 자, 보면 뭐 있습니까? 주주 같은 경우도 회사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회사 바깥에 있는 상태고요. 채권자, 우리가 돈 빌리려면 어디? 은행에 빌릴 건데 은행에 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 회사가 망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외부 정보 이용자 될 거고요. 거래처 쪽에서 저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은데 저 회사가 당장 망할 것 같다. 그럼 거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도 우리 회사 정보에 대한 자 정보 이용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당국, 저 세금을 매기려면 저 회사 영업 실적이 어떤지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당국 그리고 일반 대중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자, 저 회사 좀 성장률이 좋을 것 같다. 또는 영업 실적이 되게 좋다. 그러면 주식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 대중들도 잠재적 투자자로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외부에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의 종류를 볼 때요. 25페이지입니다.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재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랍니다. 됐죠? 그래서 재무회계 먼저 살펴볼게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요구가 서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해진 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정해진 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시해 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재무회계. 그러다 보니까 작성 원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룰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무회계는. 그게 그 룰 이름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해가지고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가지고 GAAP라고 약자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해버린다. 그게 재무회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는 자, 내부 정보용자, 특히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게 원가회계라는 거죠. 경영자는 그때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정보가 보고 싶다, 저런 정보 보고 싶다 할 때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제각각 보고서를 달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뭘로 표시했습니까? 그걸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용어로 표시했다는 거죠. 됐죠? 아, 이런 걸로 작성하나 보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작성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에 구애받는 게 아니고 필요에 그때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우리가 작성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원가에게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키워드 동안에 줘볼까요? 재무회계, 원가에게 키워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용자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재무제표라는 게 키워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다.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용자, 이게 키워드 될 것이고요. 자,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한다. 특수목적 보고서. 됐죠?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 봅시다. 회계의 기본 과정은 그 여러 가지 회계 이론이나 규정 같은 거 만들 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전제래요. 그래서 이걸 회계 공준,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의미죠. 회계 공준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 공준 똑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알아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일반 기업회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간혹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 네 가지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발생주의. 발생주의 뭡니까? 반대말이 현금주의죠. 현금주의는 현금을 주고 받을 때만 수익 비용 인식한다는 거고, 발생주의는 현금으로 꼭 주고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상으로 거래한다거나 기간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게 발생기준, 발생주의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과정은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이라는 용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기본 과정이었다. 그 다음 과정 볼까요? 계속기업의 과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과정은 기업이 말 그대로 오늘 딱 청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이 있어야지만 몇 가지 우리 회계적으로 우리 다루고 있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돈이 나갔을 때 그게 효과가 경제적 효익이 올해만 딱 발생한다. 그거를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이게 돈은 쓰였지만 예를 들어 건물 샀다는 거죠. 건물 샀는데 이게 올해만 쓸 게 아니고 내년, 후내년 계속 쓸 거다라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걸 자산으로 우리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하고 비용으로 기록하고 이게 구분이 되려면 어떠한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게 대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런 우리 처리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회계 처리에 의미가 생긴다. 됐죠? 또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역사적 원가주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살 때 자, 우리가 1억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1억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1억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자, 토지를 1억 원 주고 샀는데 땅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마다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부에 토지 취득 원가 1억 원 딱 그냥 기록하고 만다는 거죠. 그때마다 지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1억 원만 기록한다. 그거를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용어 쓰는데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고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만일에 땅을 올해 이제 처분할 거라면
처분할 계획이라면 땅값이 얼마나 올랐고 떨어졌고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땅을 샀으면 영업을 위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사용할 거니까 당장 처분할 게 아니니까 땅값이 당장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획획 장부가액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회계 처리가 가능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조금 봤을 때, 풀이했을 때 거기 약간 초록색 글자로 적어놨죠. 25페이지 맨 하단에. 계속기업의 가정은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가끔씩 용어가, 지문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맞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됐죠? 다음 넘어갑시다.